안녕하세요. 역설의 박덕규입니다. 지난 시간들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환단고기 위서론과 그 비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홍산 문화에는 지배계층의 흔적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홍산 문화를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산 문화의 그 우화량 유적 제2지점 안내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5,500년 전에 이미 국가가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홍산 문화를 고국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 나라의 단계다라고 하는데요. 이 유적 건축물을 봐도 이런 흔적은 보입니다. 뭐 여신묘라든지 그리고 제단 그리고 피라미드 제단이라고 해서 제13지점을 가면은 돌로 만든 그 피라미드 제단이 있습니다. 이 도시라고 하는 그리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시작될 때는 이런 종교 유적을 중심으로 해서 제천 유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옥을 예를 들겠습니다. 홍산문화 하면은 옥이 떠오르는데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옥은 있어 왔습니다. 다만 이 홍산문화의 그 옥이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걸 보면은 그 옥을 가공하는 데만 해도 이 12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이야 물론 이제 기계로 하지만 아주 고대에는 홍산문화 시대에는 아마도 대부분을 수작업으로 했을 거고요. 이런 12단계라고 하는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전문 장인이나 어떤 이 계층, 어떤 무리가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홍산 옥을 어디서 이제 갖고 와서 썼느냐라고 했을 때 이 북한에서 조금 더 이렇게 서북쪽으로 가면은 수암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수암에서 홍산까지는 굉장히 멉니다. 지금 뭐 차를 타고 와도 아마 대여섯 시간 정도 나올 건데요. 그 먼 거리를 가서 옥을 캐서 또는 거기서 이제 캤겠죠. 그것들을 이제 사 와서 이제 가공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부장품으로 만드는 건데요. 그런 것만 봐도 당시에 굉장히 많은 교류와 교역 또는 전문 계층 또는 장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사회 단계를 갖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또 홍산문화를 또 이해하는 그런 유적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은 M1이라고 써 있는 이런 방영 적석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M1에 있는 이 원래 모습을 이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M1에 있는 그 유적이 제일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껴묵거리라고 해서 부장품이 M1이 이제 가장 중심이니까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M21이라고 하는 21번째로 발견된 묘의 부장품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M21 묘 안내문을 보고 그럼 M21 묘가 뭔가 이렇게 거대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왼쪽에 이제 표시한 것처럼 여러 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범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제 지배계층은 껴묵거리도 굉장히 많고 화려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하대 남차인 교수님은 이 홍산 문화의 권력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무력이나 재산이 아니라 종교적인 소통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의 적봉대 교수도 마찬가지로 이 황허 문명이 만약에 농업 중심의 왕권 국가였다면 요하 문명, 발해 문명은 복합적인 신권 국가였던 것 같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요하 문명에서 나온 신정과 제단, 적석총 등 제사 유적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 신권 중심의 문화였고 그런 나라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권력의 또 하나의 어떤 그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옥인장입니다. 지금 옥인장이 이제 새겨진 것이 이제 나타나지 않지만 보시면 머리 부분에 우리의 이제 삼신문화를 상징하는 세 개의 어떤 산처럼 돼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옥으로 만든 인장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단 쪽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것만 봐도 당시 어떤 수장이 있었고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어떤 신권 국가, 고대 국가의 어떤 모습을 알려면 이 채용의 독단을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이족, 우리 동방 사람들은 이 지도자를 천자라고 했습니다. 왜 천자라고 했느냐?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여겨서 이 천지 부모로부터 그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실현하기 때문에 이 통치자, 왕, 임금을 천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태백일사는 조선을 멸시해서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태백일사는 이 고려국 봉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기록까지만 나타나 있는데요. 그래서 조선을 멸시해서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연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태백일사는요, 누가 썼냐면 조선 초기에 이맥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행촌 이함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분이 조선 초기 사람인데 조선의 역사를 쓴 게 오히려 잘못되고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 태백일사나 환단고기를 제대로 읽지도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차마저도 보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태백일사 신시봉기는 빈곤한 상상력으로 되풀이해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신시봉기에 보면은 이 괄고 환웅 때, 그러니까 10세 환웅이십니다. 박달국의 괄고 환웅께서 신농의 나라와 국경을 정하시니 공상의 동쪽이 우리나라 땅으로 기속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뭔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배달국은 원래 중원까지도 다 차지한 게 아니냐. 그런데 왜 갑자기 또 이 공상의 동쪽을 이렇게 귀속시키냐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저는 오히려 이게 뭐 이 시각이 잘못된 거고 이 공상 동쪽에 어떤 땅을 차지했다는 기록이 오히려 정확하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잘 아시는 중원에 흐르는 강이 두 강이 있죠. 하나는 이 황하강이고요. 그 밑에는 장강이 있습니다. 양쯔강도 있고요. 그래서 이 황허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은 서에서 동으로 흐르지만 고대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표시에 보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한 것처럼 이 고대에는 이 강이 흐르다가 이 남북 또는 이 동남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공상의 동쪽이 우리 땅으로 기속되었다라고 할 때 이 문장이 이 기록이 정확한 게 뭐냐면 이 배달국 시대 때의 황허의 물길의 흐름을 알고 이 강을 따라서 사실은 경계가 많이 정해지잖아요. 이 강이 남북으로 흘렀기 때문에 동쪽이 우리 땅으로 기속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더 신뢰성이 있고 신빙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류사학계는 식민사학이 아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환단고기를 이제 진서로, 진정한 역사서로 인정하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이 보통 주류사학계는 식민사학으로 비판을 하면서 환단고기에 대한 명분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주류사학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일제의 식민사관을 극복해 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게 사실인지 보겠습니다. 자, 최재석 교수의 삼국사기 불신론 비판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류학계에서는 총론에서는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의 식민사관을 비판한다. 그런데 강론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오히려 식민사학자들을 추종한다라는 것이 이 최재석 교수님이 학계, 역사학계를 이렇게 진단한 분석한 결론입니다. 실제로 그런가 보겠습니다. 이만희 류는 근대적, 학문적 비판을 했다. 그리고 뭐 이만희 류는 성구적 개척을 했다. 그리고 삼국시대에 걸쳐서 기초 작업을 이뤘다. 뭐 근대적 역사 연구 방법을 체득했다. 뭐 삼국시대 연구를 개척했다라고 해서 찬양 일색입니다. 이 임나 일본부서를 더 이렇게 확고하게 하려고 했던 스에마스 야스카즈의 논절을 이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뭐 스에마스 야스카즈의 논절을 토대로 이제 구명되어야 한다. 뭐 신화연구와 하락연구 정도를 이제 삼국시대사의 연구 성과라 할 것이다. 근대적 역사 연구법을 체득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최재석 교수는 이렇게 반론을 펴니다. 이만희 류는 고구려가 초기부터 강력한 고대 국가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오족과 어부를 끌어들여서 이 강력한 왕권 국가가 아니라 오족이 연합한 부족 국가라는 논리를 펼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고구려가
초기에 부족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신라의 발전에 수반되는 영토의 확장을 침략, 정복, 합병이라는 용어로 비판했다. 그리고 고구려가 이 식임 통일 전쟁을 벌인 것을 정복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최재석 교수는 결론적으로 한국 고대사의 가난한 식민사가는 전혀 극복되지 않았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역사가는 조선 총독부가 관장하고 있다고 봐도 다름이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변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실은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말 저는 이걸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이 맞는가 할 정도의 그런 잘못된 어떤 비판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부여기, 환단곡이 이제 북부여기가 있잖아요. 북부여기는 동명과 주몽을 분리했다. 그러니까 동명과 주몽은 같은 사람인데 분리해 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최근에 학계에서조차도 다른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북부여기를 보시면은 북부여는 해모수가 기원전 239년에 이제 세우신 거고요. 그다음에 동부여는 헤브루가 이제 천도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고두막한에 의해서 졸본부여가 세워지고 주몽이 졸본부여를 계승해서 나중에 고구려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명과 주몽은 뭐냐면, 동명은 실제로는 환단고기에서는 고두막한이 바로 동명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몽은 나중에 졸본부여를 계승해서 고구려를 세우면서 사후에 이 동명이라고 하는 졸본부의 왕후를 추존해서 시호로 삼은 게 바로 동명성왕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시호입니다. 시호. 당시의 왕후이자 시호인데 그것을 착각해서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북부여는 해모수, 졸본부여는 고두막한, 그리고 고구려는 주몽인데 졸본부여의 동명제가 바로 고두막한이고, 고두막한이 왜 동명제냐? 고두막한이 원래 동명국을 다스렸기 때문에 동명제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주몽은 그 졸본부여를 계승했기 때문에 동명성제라고 한 것인데요. 최근에 논문, 뭐 최근도 아닙니다. 1991년의 논문도 보면은 동명과 주몽은 동일인이 아니다. 각기 부여와 고구려라고 하는 다른 주인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의 지배 세력이었던 부역의 집단이 동명신화의 구조를 모방해서 이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천남산 모유지명을 보면은 동명과 주몽이 다른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악이기는 환단고기와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이 환단고기 법내에 보면은 해악이기 선생이 소장하고 있던 태백일사를 계은수 선생이 이제 합본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맥의 직계 후손이 이상용 선생이고요. 그 반계가 이기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맥이 쓴 태백일사가 어떻게 다른 파인 둔제공파의 이기 선생이 소장하고 있냐,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그래서 누구나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말이 맞네, 정말로 이 태백일사를 이기 선생이 갖고 있을 수가 없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먼저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태백일사 고려국 봉기를 보면은 행촌 선생이 지은 저서 3종이 있고, 그 3종을 짓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 천보산에서 유람을 하다가 태소암에서 묵게 되었는데, 그곳에 소전이라고 하는 거사가 있어서 이분이 여러 비장되어 왔던 고대 사료들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3명이 함께 받고 단군세기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행촌 선생이 단군세기를 쓰게 된 배경에는 이 천보산 태소암과 소전이라고 하는 한 거사, 소전거사의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요, 해악 이기 선생의 해악유고라고 하는 책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태소시 저, 효산자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태소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촌 선생을 뜻합니다. 행촌 선생이 태소암에서 사서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호를
태소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효선자는 이제 해학 이기 선생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해학 요고를 보더라도 해학 이기 선생이 행촌 이암 선생이 썼던 단군세기 또는 태백일사 그리고 그 집안에 전해져 오던 태백일사를 소장하고 있었다는 근거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주장이 있냐면 이 식민사학을 극복했다는 북한도 환단고기를 위서라고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전덕재 선생이 쓴 2018년에 쓴 논문입니다. 여기에다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북한에서는 고조선사를 서술하면서 남한에서 위서라고 규정한 규원사와 단기고사, 단군세기 등을 사료로서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단군세기, 환단고기 안에 있는 단군세기를 사료로 인정하고 인용하고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일본에서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조총연계 그쪽에서 펴낸 그 연구 논문 중에 인용이 되어 있는 내용을 쓴 겁니다. 그래서 단군세기라고 색칠을 해놨죠. 그래서 북한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립은 커바란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단단학회라고 해서 이유 선생이 커바란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 실은 원고를 조금씩 수정해서 1970년대부터 수정해서 1980년대가 되기 직전에 환단고기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나무위키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래서 1971년, 73년, 79년까지 해서 이렇게 수정을 했다라고 이제 창작을 했다라고 이제 표로 만든 겁니다. 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결정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심당 전서입니다. 이 심당 2고선이라고 해서 이제 천안분인데요. 1906년부터 1982년까지 이제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펴낸 책이 있습니다. 이 심당 전서 안에는 여러 권의 책을 이제 묶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단세감인데요. 1924년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7대 환인이 나옵니다. 환단고기에만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7대 환인을 써놨고요. 그 다음에 성의사원이라고 하는 책에는 그 참고문헌으로 422권을 이렇게 목록을 쭉 이제 써놨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태백진운, 태백신사, 참정개경, 천부경, 태백유사, 태백유사와 태백일사는 같은 말입니다. 태백 진역고기, 환단고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950년대 이전에 이미 이분은 환단고기를 보고 참고 문헌으로 인용을 해놓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환단고기라고 돼 있죠. 북부여기, 단군세기, 삼일신고, 고기 등등 해서 여러 참고 문헌을 이렇게 수록을 해놨습니다. 이것만 봐도 환단고기가 1970년대, 80년대에 이유립이 창작을 했다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근거가 뭐냐면 등사본 환단고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해학 이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학 이기주. 그래서 이 내용은 개연수 선생이 쓴 환단고기 법내에 나옵니다. 환단고기는 모두 해학 이기 선생의 감수를 거쳤다. 또 내가 정성을 들여 부지런히 편집하고 옮겨 적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책에 잘못된 부분 또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주석을 단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개연 선생이 또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하나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는데 1917년에 개연수 선생이 이 천부경 탑봉과 함께 단군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개연수라는 분이 가상의 인물이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그리고 정신철학 통편에도 이 전병훈 씨가 이제 1920년에 이 책을 펴냈는데 이 개연수 선생의 편지와 그리고 천부경 그것을 보고 이 내용을 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이 개연수 선생으로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전병훈 선생은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불리던 사람인데 만약에 가상의 인물 개연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짓으로 했다면 쓰지를 않았겠죠.
그 당시 전병훈 선생도 개연수라는 인물을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은 알려져 있던 실존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어떤 문제 제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원전 4세기경에는 왕이라고 칭하며 이게 위만조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칭했다. 그럼 그 전에는 이 통치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비춰질 만하죠. 그리고 중국의 연과 겨룰만큼 강한 나라로 성장했다. 이 연나라는요, 이 춘추 전국 시대의 그런 작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고조선과 이 국경을 접했던 나라인데요. 이 연나라는 아마 그 연대가 몇백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고조선은 당시에 2000년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2000년 된 나라가 컸겠습니까? 아니면 생긴 지 수백 년밖에 안 된 나라가 컸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2000년이 된 나라가 컸겠죠. 근데 새로 생긴 나라와 겨룰 만큼 강한 나라로 성장했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한국사 교과서에 쓰고 있고 이걸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원전 3세기 무렵에는 부왕과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다. 이 말은 그 전에는 쉽게 얘기하면 왕위가 뭐 혼란이 있었다 또는 뭐 세습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강력한 왕도 사실은 잘못된 말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만은 세력을 키워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 위만 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고 철제 무기를 이용하여 주변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자, 이 내용도요. 어릴 때 배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무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마치 사실처럼 이야기를 해서 마치 고조선이 힘이 없는 정말 나약한 나라로 2000년을 근근히 살아오다가 위만이 정권을 찬탈하고 나서야 마치 고조선이 성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입니다. 그래서 정인성 교수가 이런 내용을 쓴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이 철기 문화는 뭐 중국계 유의민과 관련된다고 해서 이걸 위만조선이 건국과 연결시키고 했던 것은 누가 주장한 것이냐. 처음에 일본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의 역사 주체를 무시한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뭐 한은 낭랑현도 등 군현을 설치했다. 군현을 설치했다라는 것이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놨냐면 한 군현, 쉽게 얘기하면 한의 식민지를 통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랑 똑같은 거죠? 지금도 이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설과 똑같은 겁니다. 잘못된 얘기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고구려는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유리한 지역에 자리 잡아 성장이 빨랐다. 그런데 신라는 한반도 동남쪽에 자리하고 있어서 선진 문물의 수용이 어려웠다. 이 선진 문물은 뭡니까? 중국이 그만큼 선진국이고 우리는 후진국인데 신라가 하필 한반도 동남쪽 구석탱이에 있어서 이 정치적 발전이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열도로 이 우리 문화가 전수되는 과정을 보면요. 신라가 그렇게 늦지도 않고 또 전수된 그 문화를 봐도 신라가 결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신라가 이렇게 늦게 발전을 한 것이라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잘못된 것이죠. 고구려도 예를 들면은 고구려 초기입니다. 이 고구려 태조왕 3년에 55년입니다. 이때 이미 요소에 진출을 해서 십성을 쌓게 됩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 한국사 편찬, 이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주석이 뭐라고 했냐면 요소의 십성을 쌓았다는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이 사료 비판입니까? 사료는 있는 그대로 읽어야죠. 근데 잘못됐다. 이럴 리가 없다. 고구려가 초기부터 그렇게 요소로 진출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이일 선생을 이제 친일파 논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그 유서 역사학 비판을 쓴 초록불 이문영 씨가 처음 제기한 건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이제 장신이라고 하는 분이 쓴 논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935년에 조선 유교의 1월 15 사후에 이율입의 동명가라고 하는 글이 실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때는 이미 이율 선생이 환단고기를 전수받고 그 내용을 알고 있을 때인데 환단고기 역사관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율입은 환단고기를 창작하지 않았던 거다. 그 근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가 한번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왼쪽이 동명가고 오른쪽이 이 대종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통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단실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명가에 보면은 천부삼인 신비기는 환인상제 수결이요. 신시천왕 정령이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 환단고기의 역사가는요. 이 대종교나 이 나중에 단군교나 이쪽과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대종교 쪽은 환인, 환웅을 역사적인 인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천신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단군 때부터 역사적인 인물로 보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환인, 환국, 그리고 환웅의 배달국을 역사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환단고기와 단학회라고 하는 그 환단고기를 쉽게 얘기하면 전한 계은 선생이나 뭐 최시영 뭐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단학회의 일을 이끌었는데 이 단학회에서는 이 환인, 환웅을 역사적 인물로 보고 그러한 사료들을 이 정사로 채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명가에는 환인과 환웅, 신시천왕으로 이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환인과 환웅을 역사적인 인물로 그리고 이 동방의 신시를 열고 배달국을 열었던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동명가에 분명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사실은 구분을 못하면서 이 이립 선생이 무슨 뭐 대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환단고기를 썼다거나 뭐 유교 청년이었다거나 이런 잘못된 내용들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율 선생이 이제 친일파였다라고까지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자, 이 친일파 논란이 배경이 된 게 이 세 가지 사건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조선 유교에 이율 선생이 이제 입학을 하고 공부를 했고 여기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걸 명교학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조선 유교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친일파 중에 한 명이었던 안순환이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친일파가 세운 조선 유교에 들어갔으니까 친일파다라고 하는 논리인데요. 첫 번째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대학교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대학교에 만약에 들어갔다면, 입학을 했다면 자동적으로 친일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제강점기에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친일파입니까?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이 1월 15라는 게 있는데요. 조선유학회 1월 15에 이 주필로 잠깐 동안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유학회도 사실은 친일적인 단체인데 여기에 주필로 참여했다는 것은 친일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동아일보의 삭주 지부장을 지냈다. 당시에 동아일보는 친일적인 성향을 띠었다. 그래서 친일파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주장을 하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조선유교의 사람들이 가입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강사들이 거꾸로입니다. 반일 의식을 지닌 개신유림이었다라고 하는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조선유교 하면 친일파가 좀 많이 그런 소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조선유교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반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빨간색 원으로 표시한 분이 누구냐면 안동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중에 하나인 송기식 선생입니다. 이 조선유교에서 강사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1월
동북에서 어떤 글을 이일육 선생이 썼느냐 하는 겁니다. 동방문화의 발상지, 환족, 환인과 환웅과 당군의 나라 건국, 대황제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어떻게 친일적인 내용입니까? 그리고 이 환인, 환웅, 당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월 15일에 나와 있는 친일파 흔적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환단고기 역사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동아일보가 당시에 친일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잠시 폐간되는데요. 강제로. 왜 그러냐면 그 일장기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기정 선수의 일장기 사건. 그걸 말살을 했잖아요. 그 사건은 이제 동아일보가 폐간이 됐다가 다시 동아일보 사장으로 누가 들어오냐면 독립운동가였던 백관수 선생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일육 선생이 이때 이제 sak주 지부장으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발령이 되고요. 그런데 4개월 만에 스스로 이제 사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동아일보가 조금 친일적인 내용으로 자꾸만 논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월 만에 스스로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친일파라는 근거입니까? 오히려 이일육 선생은 어린 시절에 천마산대라고 하는 최초의 이 독립군 정규 부대입니다. 여기에 통신원으로 활동을 했던 기록이 sak주 군지에 남아있고 이봉록 지사가 이 내용을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조금 황당한 내용인데요. 훈민정음 창제 후에 만들어진 글자가 환단고기에 나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웅갈손이라고 하는 장군의 이름이 이제 쓰여져 있는데요. 이 갈자를 보면은 이 더할 가자에다가 밑에다가 새 을자를 쓰게 되면요. 우리말로 갈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가에다가 리을을 붙여서 만든 글자다. 그래서 리을을 붙였기 때문에 훈민정음 창제 후에 만들어진 글자인데 환단고기에 쓰여져 있다. 비슷한 글자로는 클 거자에다가 기역을 붙인 덕이라고 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걸 국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게 유사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소위 민족의 사서의 민낯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걸 보겠습니다. 국자는요, 이 갈, 놀, 돌, 몰, 볼처럼 리을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을 새 을자를 써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맞게끔 이제 한자를 변형을 한 건데요. 용례로는 인꺽정을 이제 그 한자로는 인거정이라고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거질정이라고 하고 밑에다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기역자를 써서 인걱정이라고 발음하게끔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웅갈손은요 규원사에 보면은 웅과 을손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웅과 을손을 세로로 쓰게 되면요 갈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후대에 필사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 때겠죠. 웅갈손으로 아마 잘못 쓴 것 같아요. 웅과 을손이 맞는지 웅갈손이 맞는지 했을 때 웅과 을손이 맞지 않나. 다만 이걸 나중에 필사하는 과정에서 세로로 쓰다 보니까 붙여서 쓰게 된 게 이제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위만조선의 경계, 쉽게 얘기하면 이 번조선의 경계에 상하운장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요. 이 상하운장이 상하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원래는요. 이 상자와 하자를 세로 쓰기 위해서 붙여버리면 잡이라고 하는 글자가 됩니다. 잡. 그래서 이 잡은 이 경계를 뜻하는 고대 한자인데요. 지킬잡, 뭐 꽃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이는데 이 상하를 세로 쓰게 하는 과정에서 잡자를 이게 떨어뜨려서 이제 잘못 쓴 겁니다. 이것처럼 이 세로 쓰기의 과정에서 이 웅과 을손도 웅갈손으로 이게 바뀐 게 아닌가. 그 다음에 환단고기는 위세로 판명되었다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환단고기에 관련된 논문을 123편을 제가 분석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면 진서론 쪽 논문이요, 90%고요. 위서론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민족은 근대에 성립된 개념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학계에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유럽의 경우에는 근대 이후에 비로소 국가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동시에 여러 종족을 통합한 민족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신라 또는 늦어도 고려 때 통일국가가 등장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럽 같은 경우는 국가라는 개념이 근대 이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라는 관념도 유럽처럼 근대에 만들어진 관념이 아니라 우리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려인이나 조선인을 다른 어떤 종족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종류라고 하는 이게 표현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박찬수 선생은 지금의 민족을 뜻하는 종류라는 말이 공자의 춘추에 이미 나타나고 동포라는 말도 조선 초기부터 썼고 상나라 갑골문에 보이는 이라고 하는 글자도 자신들과 다른 결의 시부치의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라는 관념이 근대 이후에 성립됐다라는 것은 유럽을 기준으로 한 그들만의 어떤 그 역사 해석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왜 배우는가? 민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역사의식을 같이 나누는 공유하는 그런 것이 바로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환단고기 위서론에 대해서 그 실체와 비판을 해봤는데요. 이 3부에 걸쳐서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환단고기라고 하는 우리 고유의 역사서를 바라보는 눈을 조금 이렇게 넓고 깊게 가시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의 시각으로 고대서를 바라보면 정말 많은 오류와 잘못된 그런 사료 비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한번 마음을 열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환단고기가 전하고 있는 우리 역사의 진정한 어떤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